한때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칭송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했고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준하는 엄청난 저성장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경제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지금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한 100여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진 물건들의 태반은 미국이 전 세계 최초인 경우가 많죠. 전구, 전화, 원자폭탄이라든가 퍼스널 컴퓨터도 역시 미국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챗 GPT 이런 태반이 전부 미국의 산물이네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국가가 일단 미국입니다. 저작물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합쳤을 때도 미국의 지적 재산권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가장 큰 부자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아주 편하게 진출할 수 있는 양대양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엠파이어라고 하죠. 제국이 되려면 일단 사통 통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곳으로 편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행기고요. 하나는 바다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차 엄청 막히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차 같은 경우도 물론 기차는 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철도 레일을 다 놔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금전적인 제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반대로 많은 걸 수출하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일단 양대항으로 바로 나가다 보니까 비행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배도 어느 곳이든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만 미국 땅이 있는 게 아니죠.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미국 본토 밖에 수많은 미국 영이 있어요. 그럼 괌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동북아시아의 요지 중에 요지에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곳들에서 미군이 주둔하거나 또는 미국 영토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반대로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외침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스페인 영이었던 곳이 저 밑에 있고 프랑스 영이었던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 영이었던 곳이 있고 뭐 뉴욕도 왜 뉴욕입니까? 원래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했다가 나중에 영국인들이 새로운 요크, 영국엔 요크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뉴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 어디 사람 다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다? 바로 위에 캐나다, 바로 위에 멕시코라는 이 두 나라가 딱 국경을 접했는데 이 두 나라가 또 미국의 장점이 됐어요.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보다는 국력이 한참 아래입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과 경쟁을 할 생각은 없고 제가 미국을 보완할 테니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라는 그 노선을 철저히 견지하는 국가예요. 그 두 국가가 위아래를 딱 막아줬죠. 그럼 뭡니까? 이제는 수비하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항 부분에서는 미국이 국력이 어느 정도 딱 되다 보니 오히려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저가 됐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미국도 이렇게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곡물 자원들 그리고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부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바닷길이 많은 것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자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내냐 하면 배로 선적해서 외국에 보냅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태반을 유럽에 배로 선적하는 것보다 파이프를 깔아서 파이프로 선적하는 게 훨씬 더 싸고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인식했죠. 그래서 그쪽은 파이프로 판매했던 것이고요. 미국은 그거보단 배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던 것이지 무조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땅이 넓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소들이 저 밑에 있는 플로리다 지방부터 저 위에 있는 알래스카 지방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영인, 하와이, 괌 등등 이런 곳의 날씨의 상황이 열대에 가까운 지역부터 아열대 지역부터 온대부터 저기 냉대 기후까지 여러 가지로 포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후대의 영토를 가지게 되면 그 영토 위에 자라나는 생물군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근데 이 다양한 생물군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다음 단계인 바이오 의학과 식품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종자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용하는 약이나 의약품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생물 자원에 힘입어서 개발되거나 이렇게 계속 제품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자국 영토 안에 일단 다양한 생물군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미천이 되는데, 바로 이런 생물군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 가진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다양한 기후 환경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겨울철에 많은 동남아시아인들이 관광을 왔었어요. 왜? 그들은 눈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운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눈 구경하려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이 관광업에서는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에 그 동남아인들의 관광 수요를 채워가지고 우리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업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키를 탈 수 있는 데부터 아니면 서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사막 투어를 할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곳이 공존하다 보니까 또 관광업에서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미천이 됐습니다. 일단 영토 부분에서 중국도 영토가 미국보다는 조금 작지만 만만치 않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중국의 영토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면이 협소해요. 중국의 나머지 전체 대륙은 다른 나라와 다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국경을 접한 국가를 바탕으로 대양을 나가려면 이중 내륙 국가처럼 두 국가 이상을 지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양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가 근처에만 몰려 있는데, 교수님 그 정도 면만 있어도 충분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일단 일본 남쪽 부분에 길게 여러 열도들이 있는데, 그 열도들의 상당 부분이 또 일본 영토로 분류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깨알 같은 섬들이 많고, 그 깨알 같은 섬들이 다 일본 영토로 잡히다 보니 그 인근은 일본의 영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전체 중에서 일본 영해가 되는 지역은 나가기가 원만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시 또 대만이 있어요. 분명 대만도 영해로 자신들이 그 범주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럼 그쪽 부분은 또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그나마 남중국해가 중국이 자신들이 대양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우기면서 남중국해는 우리 영해입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필리핀을 중심으로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그게 무슨 네 영해냐, 아니다, 이건 내 영해다 라고 하면서 또 거기서도 옥신각신이 많아요. 남중국해 영해에는 특히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이 연일 군사훈련을 하면서 계속 순시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다? 중국은 영토는 넓지만 대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제약들이 많다. 그게 바로 중국이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 조금 날개를 광활하게 펼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의 잠재적 위험자로 분류될 때까지는 계속 경쟁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때 일본이 지금 중국처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칭송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격적으로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했고요. 그 압박의 결과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준하는 엄청난 불황기 또는 침체기 저성장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옛날처럼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기 위한 법규라든가 제도 이런 걸 입안을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지금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위협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시를 강하게 주는 거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제거되면 다시 그런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란 국가가 사실 인류가 제일 처음 봤던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폼이 뭔가요? 그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그 플랫폼 소유자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급자가 만들어주고 그것을 다양한 소비자들이 알아서 또 이용을 하면서 마치 큰 마켓이거나 생태계가 조성되는 걸 플랫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혁신가들, 역량가들, 이 사람들 대부분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에서 테슬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우주 항공 관광 여행업이라는 걸 만든 것도 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생겼죠. 챗GPT도 그 뒤에 창궐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혁신을 만든 그 주체들이 누군지 살펴보면 미국 유수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연구원이나 교수들인데 이들 대부분 인도계인 경우가 많고 또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만든 일론 머스크 역시도 남아공 출신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의 원천은 미국에서 3대째, 5대째, 10대째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일종의 플랫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원천입니다. 마치 재밌는 영상들 유튜브에 자꾸 몰리는 것처럼 능력 있거나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 몰리고 있고 그것이 미국의 경쟁력의 원천이죠. 사실 한국은 땅 파면 뭐 나오는 나라인가요? 흙 나오는 나라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과학기술에 더 매진하고 수출에 매진하고 경쟁력에 더 관심을 뒀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전 세계의 유사일에 이런 경우가 없을 만큼 1960년대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적 자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적 자원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